그래서 이여진의 일인에게 한 분에게 어떤 학답을 리베이로 주교님이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답을 듣지 못하고 이 농지사 일행이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같이 와야 되겠죠. 같이 오지 않으면 중재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학답을 받지 못하고 이 두 분의 일사는 다시 되돌아오시게 됩니다. 되돌아오시게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리베이로 신부님하고 사라이바 주교님 간에 이제 논의가 있는데, 사라이바 주교님 계시는 데는 마카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리베이로 주교님은 북경에 계시고, 그래서 북경에서 마카오에 계신 주교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화 없잖아요. 전화 없고 자동차 비행기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분의 논의가 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 두 분이 논의하신 내용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세 안이 있는데, 세 가지 안이 어떤 거냐면 북경에 있는 신부님 가운데 어느 분을 조선으로 파견을 하자 하는 안이 있었는데, 북경교회 상황에서는 그게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경에 있는 신부님을, 남경교구에 좀 신부님이 여러 분 계시니까 남경에 있는 신부님을 조선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리베이로 주교님이 이제 줄기차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조선의 젊은이를 북경 신학교에 데리고 와서 북경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서품을 줘서 보내도록 하자. 이 세 가지 안을 이제 논의를 하신 거죠. 논의를 하시고, 리베이로 신부님은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시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는 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죠. 이렇게 돼서 1813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여진 요한 이 어른이 이제 밀사로 다시 북경에 오시게 되거든요. 북경에 오셔가지고 북경에서 리베이로 신부님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듣게 되시겠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조선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1814년이라는 거죠. 1814년에 이제 이여진 요한 이 어른이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사제를 모셔오는데 실패했구나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사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비연의 편지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마카오를 통해 가지고 마카오에서 포르투갈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에 대한 정교보호권을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가는 게 순서였겠죠. 포르투갈로 가고, 포르투갈에서 이제 교황님한테 이 편지가 가는데, 교황님께 편지가 가게 되면 1815년입니다. 1815년에 교황청으로 편지가 가게 되는데, 교황청의 포교성에서는 신비한의 편지를 바꾸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마카오에 계시는 포교성 대표의 마르티니 신부님입니다. 우리 지금 나누들이 마인드에는 움테레스 신부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움테레스 신부님이 전임 신부님이십니다. 전임 마르티니 신부님이 계셨는데, 마르티니 신부님에게 조선의 사자를 파견해라. 교황청에서 명을 내리시는 거죠. 교황청에서 조선에 사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명을 받았는데, 사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남은 데가 없죠. 세 가지 안 가운데 북경은 도저히 사자 파견이 안 된다. 조선에서는 이 젊은이를 몇 년 동안은 청나라에 몰래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남은 거는 남경에 있는 신부님을 보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경에 있는 두 분의 신부님을 조선으로 파견하도록 결정하고 두 분의 신부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두 분의 신부님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교회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좀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이어준 요한이 이 어른이 조선 땅에 들어오신 게 1814년이고요. 1814년에 이 이어준 요한 어른이 아는 세 가지 아니었겠죠. 국경에서는 사제 파견이 어렵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젊은 청년, 소년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국경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제품을 받아서 돌아가라. 그게 안 되면 최종적으로 남경교구에 있는 신부님을 보낼 수가 있다. 이건데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남경에 있는 신부님을 모셔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국경 신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인물이 없을까? 좀 교우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 1814년 되면은 일자 무식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18살의 정하상 바울로 이 어른을 서울로 데려와가지고 서울의 조숙 베드로 집에 조숙 본다레사 부부의 집에 묵게 하면서 정하상 바울 이 어른을 무산으로 보내는데 무산으로 정하상 바울 어른이 무산으로 가시게 돼요. 무산으로 가가지고 무산에서 조동성 뉴스팀으로부터 교리와 판문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고 1816년이 되면은 이어진 요한이 정하상 바울 이 어른과 함께 북경으로 가십니다. 북경으로 가시는데 신부님 모시기 위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갔는지 어했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자기가 동지사에 갖다 떨어져서 몇 년 동안 남아있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816년에 정하상 바울로 이 어른을 데리고 이어진 요한 이 어른이 갔을 때 이제 여기서 남경교구에 신부님이 파견이 된다. 약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약속을 받으시게 되는데 남경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님이 신베르조 신부님하고 요한 신부님 두 분의 신부님을 조선으로 파견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두 분이 압록강의 봉황성 창문이라고 하는 조선과 청나라의 출입문이죠. 창문으로 오시게 되는데 오시는 도중에 벨로제 신부님이 선정하십니다. 벨로제 신부님이 선정하시고 요한 신부님은 이 정하상 이 어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우가 만나지 못하게 돼요. 접촉에 실패를 하게 되고 접촉에 실패하고 이 요한 신부님은 다시 남경교구로 되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1816년에 1817년에 두 분의 신부님이 압록강 창문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거는 교황청의 오다에 의해서 이렇게 두 분의 신부님들을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은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만나지 못했던 거죠. 이때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래 되거든요. 이 1808년에 구베아드 대님이 돌아가시고 1809년이 되면 그것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요.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서 1809년부터 1814년까지 교황님이 프랑스 폰텐블로 성에 연금 상태에 들어가십니다. 연금 상태에 들어가고 1810년이면 우리나라의 정제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 국왕이 나폴레옹 군대를 쫓아가지고 자기들 식민지 브라질을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운도 이제 대개 없는데 저희가 1811년에 신민년 편지, 교황님께 직접 편지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황님은 갇혀 계시고 포르투갈 국왕은 브라질에 도망가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베이라 신부님하고 사라이바 주교님이 이제 논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죠. 북경 교구에서 사제 파견하는 방법, 남편족의 사제를 파견하는 방법, 조선의 젊은이를 북경 신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논의를 하셨고, 논의하고 난 다음에 1813년에 이어진 요한 이 어른이 다시 북경으로 와가지고 북경의 사제 파견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신다라고 이제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1814년이 되면은 정화상 이 어른이 무산에 가서 조동선 유스티너에게서 교리와 학문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사제운동의 모든 중심축이었던 본기인 요한 이 어른이 선종을 하십니다. 1814년 본기인 요한이 선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민형 편지는 그제서야 포르투갈 거치고 15년에 가가지고 교황님께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16년이 되면은 교황청에서 사제 파견을 지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진 요한 어른이 정화상 바오르 어른과 손을 잡고 북경에 다녀오시게 되죠. 그리고 17년에 두 분의 남경국에서 파견된 두 분의 신부님을 모시러 갔는데, 모셔오는데 실패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사제 영운동이 되겠습니다. 신부님부터 여기서 마칠까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칠까요? 준비했는 것까지 안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2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상 이 어른이 한국교회 중심 축이 되어가지고 다시 계속 사제를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정화상 바오르 어른과 함께 노력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조숙 본단에서 두 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백상이 성인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정화상 이경은 이어도 아니면 정화상 이경은 조숙 본단에서 보고, 남이간 조중희 보고, 유진길, 조신철, 한성문, 이강민 이런 분들이 이제 정화상으로 와서 계속 교회 재건 운동에 나서시게 되죠. 여기에 중심축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본데레자. 본데레자 이 어른은 본일신 프랑스 파괴 이 어른의 막내 따님이신데, 이 어른하고 남이간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외사촌지간이고, 조중이는 이제 신호올케 사이고, 이경원과는 또 역시 외사촌지간이고, 그 다음에 정화상과 조숙의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정화상이 조숙의 나이는 8살이, 정화상 이 어른이 8살이 적지만 조숙의 식구가 수북벌이 되십니다. 전부 인척관계로 엮여져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러다 24년부터는 유진길, 조신철, 한성문, 이강민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합류해가지고 사제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죠. 여기에 정화상 이 어른이 상당히 좀 고생을 하시면서 잘하시다가 20살이 되시면서부터 한국교회의 어떤 중심적 역할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상 이 어른을 도운 그룹들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동기인 이여진, 신태부, 조동성 이러고 다빌리 주교님이 기록입니다. 다빌리 주교님이 기록인데 정약양의 다산 정약양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다산 정약양은 정화상의 숙부 외삼촌이 되죠. 작은 아버지, 외삼촌이 아니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고, 그리고
유배가 1818년에 해제됩니다. 1818년에 유배가 해제돼가지고 18년부터는 암묵적으로 정화상 나올 이 어른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고 이 W 주교님의 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다산 정리하고는 기록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거든요. 정리하고는 우리 교회와 멀어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W 주교님의 기록 속에서는 다산 정리하고는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의 제도는 2세대로는 이병헌은 조숙들에서 부르고 조숙 본들에서 부르고 조중이 남이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 20년대 들어와서 사제 영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밀사들이죠. 이 유증계 조신철 이강렬 선생은 남이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1차 사제영입 실패 이후에도 정화상 나올 이후로는 계속 북경과 청문을 끊임없이 왕래를 하는데 모두 11차례의 북경 방문과 9차례의 청문 방문이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 간다면 이 어른이 몇 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20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20년 동안 줄기차게 북경과 청문을 이렇게 다녀오십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로 신부님은 또 1822년에 정화상 나올 이 어른에게 압력을 주십니다. 맞아. 조선인을 보내라. 북경 신학교에서 사제서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또 다시 이제 압력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24년부터는 유증길과 조신철 이 두 어른이 합류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가운데서 풍계가 가장 높으신 분 꼽으라고 하면 유증길 이어른 정삼품 당상입니다. 출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상. 근데 이분은 양반이 아니고 중인입니다. 중인인데 역관이 요즘말로 이야기하는 국제통역사죠. 최고의 중국어 통역사이셨던 것 같아요. 유증길은. 이 유증길, 조신철 이 두 분의 어른이 합류하시고 이 유증길 이 어른이 또 정화상과 함께 교황께 올리는 두 번째 편지를 쓰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교황께 청구하는 편지가 됩니다. 이 편지는 27년에 마카오의 웅페르 신부님에게 가고 웅페르 신부님이 거기서 조선교구의 세대 파견을 하는 필요성 웅페르 신부님 나름대로 의견을 담아서 이제 교황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교황청으로 보내시면서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의인이 되시는 카페라리 추기경님에게 이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카페라리 추기경님은 이때 당시에 포교성성의 장관이었는데 인류 고구마 상이 되겠죠. 포교성성 장관이셨는데 이 조선교회의 사제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아마 제 기억에 확실치 좀 아는데 포르투갈 국왕은 브라질로 갔다가 브라질에서 포르투갈 안 옵니다. 안 오고 자기 아들을 포르투갈 보내가지고 네 가서 왕해라 이러다가 자기는 브라질에 남거든요.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이제 완전히 1위 국가가 되거든요. 포르투갈에 맡길 수는 없겠다. 포르투갈의 정보보호권은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 조선에 사제를 파견할 수 있는 수도회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죠. 거기에서 파리여강 경배와 접촉을 해가지고 파리여강 경배에서 조선의 정배를 맡아라 결정이 되고 파리여강 경배에서도 이 조선에 파견할 사제가 부족한 상황과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을 때 샤멘, 지금의 태국이죠. 샤멘에 계시던 부르기에르 신부님이 자원하십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리여강 경배에서 우리